먼저 일단 특별한 이슈 첫 번째에서는요.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한눈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이번 주 기관들은 반도체 투톱에 집중한 한 주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했고요. 오늘 SK스퀘어도 하이닉스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HPSP, D&D 파마텍이 5위를 이렇게 장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을까요? 보시면 현재 삼성전기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최근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종목이었고 SK하이닉스가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뒤를 이었고 HD 현대중공업, 한미반도체 등이 이렇게 잇따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한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가운데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화진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하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최근에 기간 순매수가 계속 꾸준히 나왔던 D&D 파마텍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16일에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 이제 순매수 1위가 사실 D&D 파마텍이었습니다. 네. 뭐 이석희 대표도 계속 꾸준하게 여러 언론 쪽에 좀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연내 흑자 전환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뭐 DD02 치료제 뭐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이제 빅파마와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3분기 내지 뭐 늦어도 4분기까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5월 27일쯤에 그때 유럽 관악회에서 나왔던 뭐 지표가 물론 이제 표본 자체는 다른 임상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적 데이터가 많이 좀 확보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메시 치료제가 굉장히 뜨겁죠. 이미 3, 4년 전부터 특히 GLP-1의 이제 비만 치료제가 그 시작을 주도했다라면 그 다음 넥스트가 거의 한 메시 치료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보스턴 파마슈티컬스도 거의 한 3조 원 가까이 자산 인수를 해왔지만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베스트 클래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제가 볼 때 4조에서 5조 정도로 이상의 기술 이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다음 주 바이오 USA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6월 22일입니다. 그때 바이오 스탁스 지수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좀 기관 수급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D&D 파마텍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이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뒤쪽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화진 차장님의 탑픽 종목, 다음 주 유망 종목을 한번 들어봤고, 그렇다면 최영재 PB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현대차를 보고 있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 진입을 할 만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동안에 사실 로봇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반도체에 비해서 사실 지금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이죠. 이번에 5월 달에 수출액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를 했고요. 현대차의 경우 2분기 글로벌 판매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것들이 좀 둔화가 된 상황이고, 이번에 중동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간 만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회복을 할 거냐,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번에 하반기부터 유럽 쪽을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쪽에 아이오닉 3를 현지에서 아예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진행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쪽에서는 지금은 친환경차 인기가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가 가성비 전기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 이제 현대차가 유럽 쪽을 공략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신차에 대한 소식들이 유럽 쪽으로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만큼 이러한 모멘텀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로봇과 관련
관련된 재료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8월의 경우에는 이 그동안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에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은 이제 제조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8월 달부터 시연이 될 수 있도록 이 응용 센터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 확대 소식까지도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대차의 경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확대를 할 경우 IPO를 하게 됐을 때 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좀 그런 수익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분 확보를 통해서 또 이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이러한 모멘텀들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는 현대차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로봇이라는 재료도 로봇이지만 이 자동차 본업에 있어서도 좀 기대할 부분이 많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과연 현대차와 D&D 파마텍 다음 주 주가 향방이 어떨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그렇다면 이외에도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니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오션 같은 방산주들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방산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모습이고 또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화진 차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방산주 다시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때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슈들에 불과할까요? 이제는 당연히 이란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이번 중동 사태 이슈로 인해서 레퍼런스가 쌓인 회사들이 있겠죠.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방산의 인프라가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거기 독일의 라인메탈과 합작 법인도 만들죠. 왜냐면은 지금 유럽은 나토 국가 자체가 최근에 국내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많이 좀 경계감을 올해 초부터 사실 드러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우리는 K2나 K9 쪽에 실제로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이게 안 나오냐. 그만큼 어느 정도 가성비가 높은 물량들을 할 수 없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꾸준히 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도 한국의 홍보 대사도 아니고 이쪽에 많이 밀어준 거에 대해서도 좀 그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라인메탈과 합작 범위를 세웠다는 거는 결국 전반적인 이제 향후의 먹거리에 따른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이 더 커지는 거겠죠. 그만큼 이번에 패트리어 대비해서 이제 그 총궁이 그 중동 시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여격 확률도 굉장히 좀 좋았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가성비 쪽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도가 좀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특히 한국항공우주의 지분 유입에 따른 그만큼 이제 덩치는 더 크겠죠. 그게 이제 향후에 새로운 전략들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이 이제 이란 이슈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이제 이라크나 루마니아 쪽이 계속 지연되어 왔던 새로운 이제 수주 국면들이 조금 더 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는 모멘텀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다. 사실 실적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울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당장 다음 주에는 눈여겨볼 만한 뚜렷한 재료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이미 이란 종결과 관련해서는 이미 내성이 쌓여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잠깐 이러긴 했지만은 이제 그걸로 시장을 방향성을 정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좀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최영지 PP님께서는 방산주에 대해서 비슷하게 다음 주 당장 기대해볼 만한 이야기가 없다. 이 전쟁 관련해서 리스크가 계속 생겨도 이런 입장이실까요? 네, 저도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사실 다른 매력적인 섹터가 워낙 많이 있는 만큼 방산 섹터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이 협상이 조금 지연이 될 거라는 거는 저는 좀 예측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상황들로 봤을 때 항상 미국이 협상 같은 걸 진행을 했을 때 미뤘던 사례들이 워낙 많았었잖아요. 근데 서명도 진행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지금 개방이 돼서
이제 최근에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유가나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잡히기 시작을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과 관련된 섹터들이 이에 따라서 더 소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방산주들이 유럽 쪽을 중심으로 공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유럽 시장 쪽에 있어서 장벽이 높아질 만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영내에서 아예 생산을 하거나 뭐 공동으로 조달하는 방안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럽 쪽 현지 합작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생산 기지를 더 투자하는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렇게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더 수주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둔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폴란드 쪽으로도 수주 계약이 많이 늘어났던 사례가 이제는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다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잠수함과 관련해서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해서 약간 애매한 입장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캐나다 잠수함 60조 가량 이제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된 이슈를 앞두고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사고 소식도 있었잖아요. 근데 워낙 규모가 큰데다가 이번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잠수함 사업에 대한 규모가 큰데다가 안정성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방산 사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규모가 준다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사업 계약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돼서 당분간은 방산주들은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접근은 어렵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다른 더 매력적인 섹터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을까요? 저는 갈아타는 방법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특히 상반기에 조방원 섹터가 굉장히 잘 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올라오게 되면서 조방원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차라리 세 개 중에서 방산 말고 조선이라던가 원전 쪽은 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중에서 뭐 소부장주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게 좋지 방산에 대한 것들은 좀 모멘텀이 많이 둔화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방산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차라리 다른 섹터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뭐 SK, LG 같은 지주사들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오늘 SK나 SK 스퀘어 그리고 경동 인베스트 같은 일부 지주사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7월에는 자회사 중복 상장에 대한 규제가 또 강화되는 만큼 이제는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를 좀 기대해봐도 되나 싶긴 하거든요. 이화진 사장님께서는 지주사에 대한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뭐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주사들이나 뭐 금융주들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여러 상법 개정안 이슈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되어 왔었고 그게 이제 사실 호되게 혼난 게 LS죠. 그리고 LS도 그동안 뭐 자회사들이야 워낙 이제 잘하고 있고 LS 일렉트릭이나 뭐 LS M&M이나 에코에너지까지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조금 견조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 더 이제 활성화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사실 디스카운트가 거의 한 뭐 전체 밸류의 한 60에서 한 50%밖에 어느 정도 할인율을 강하게 좀 받았죠. 그러면서 재평가가 많이 못 받았던 측면인데 그럼 7월 달부터 여러 연기금 쪽에 대한 수급들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재평가될 수 있는 영향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중복 상장과 관련된 여러 리스크들이 네. 오히려 소멸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주사에 관심이 있다면 옥석 가리기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뭐 그동안 뭐 자회사들의 실적이 큰 회사들 실적이 좋은. 그런 회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가장 주주 친화적으로 뭐 배당이든 아니면 이제 자사 소각이든 이쪽으로 방향성 좀 볼 수가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제가 봤을 때 여러 그룹별로 뭐 네. LG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실적으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성장 쪽으로 이제 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별로 선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G에 대해서는 조금
X를 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영수 PB님께서는 지주사를 좋게 보시는지, 또 좋게 보신다면 어느 쪽을 우리가 옥으로 좀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중복상장 금지와 관련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기존에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었고요. 사실 지주사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계열사들이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하락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하고 나서 상장하고서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잖아요. 네.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게 된다면은 지주사들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번 높아지게 되면서 주가도 상승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도 높은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해외 시장에서는 이런 관련된 법에 따라서 시장이 좀 좋아졌던 사례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에 10년 동안 이 중복 상장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중복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시에 긍정적이게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중복 상장 금지에 대한 것들은 없지만 사실 주주들의 힘이 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적 분할해서 중복 상장을 하게 되면은 소송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중복 상장을 하는 비율이 0.05% 정도밖에 안 되게 된다고 적네요. 합니다. 네,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저는 미국이 단단하게 상승을 했던 이유가 이런 원인이 크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주사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자기 사업도 잘하면서 계열사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두산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요. CJ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뭐 올리브영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계열사도 워낙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인 사업을 잘 하면서 계열사 성장도로 봤을 때도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이 두 기업 위주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지주사의 매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조금 실적이 잘 나오는 지주사 중심으로 한번 바라봐 보자라고 좀 입장이 통일되는 의견 보여주셨습니다.